마치 우리가 모어 사이언스에서 초창기에 만들었던 블랙홀 티셔츠가 있습니다. 첫 굿즈였죠. 블랙홀 티셔츠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생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팔면 팔수록 얘를 태우면 태울수록 계속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별이 뭔지를 겨우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별의 일생에 대해서 할 겁니다. 별의 일생은 사실 단순해요. 연료가 있을 때는 아까 우리 HR 다이어그램에서 봤듯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요. 연료가 떨어지면은 수축을 하겠죠. 태울 힘이 없으면 밑에 압력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축은 가열을 하겠죠. 수축되면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가열을 합니다. 이 가열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연료를 점화를 하는 거죠. 이 루프가 계속 반복되다가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핵반응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별은 죽음을 맞아요. 근데 이 죽음의 형태를 다르게 만드는 게 바로 아까 말했던 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별의 왼쪽에 원이 있고 오른쪽에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별에서 태어나는 거는 성운에서 태어나는 건 똑같이 저 우주 먼지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주 먼지 속에서 태어나지만 왼쪽에 루프를 타느냐 오른쪽에 루프를 타느냐는 다 뭐에 관련돼서 가냐? 질량에 관련돼서 변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태양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태양 쪽을 보도록 할게요. 성운이 있죠. 가운데 중심부에서부터 봅시다. 성운, Star Forming Nebula라고 있습니다.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아주 이쁜 성운들을 많이 봤었죠. 거기가 전부 별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조그만 새끼별로 갑니다. 왼쪽에도 새끼별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새끼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프로토스타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Sun-like star라고 되어 있고 왼쪽으로 가보면은 지금 우리 태양과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 별이 우리 태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리우스 같은 조금 더 큰 별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 별입니다. 대부분의 대각선에 있는 별들은 왼쪽에 있는 노란 별이나 오른쪽에 있는 파란 별을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별이 노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안에 있는 별을 태울 만큼 태웠어요. 그러면은 점점 더 태울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별이 점점 팽창을 하면서 거인이 돼요. 레드 자이언트가 되고 오른쪽에도 레드 슈퍼 자이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왼쪽에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그 아래로 행성상 성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발광성운 보여드렸죠. 그 발광성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성상 성운이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차갑게 식어가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백색 외성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무거운 별은 초거대, 초적색 거성이 됩니다. 초적색 거성은 점점 마지막 순간에는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신성은 두 개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질량이 어느 정도 크면은 왼쪽에 뉴트론 스타라고 되어 있는 중성자별이 되고요. 그 아래 진짜 더 무거우면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면서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는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안 했죠? 노년기를 안 봤습니다. 노년기에서는 쟤네가 레드 자이언트 적색 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초적색 거성이 되는 그 단계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시퀀스 스타라고 되어 있는 주계열성이 왼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노랗죠? 태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중심부에는 수소를 태우는 중심 핵이 있어요. Hydrogen Burning Core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를 태우는 중심, 우리 PP 체인이라고 봤죠? 이게 바로 그 수소를 태웁니다. 그런데 점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죠. 자, 가운데로 갔습니다. 우리가 거성으로 갔어요. 거성으로 가면은 수소가 뭐로 변하죠? 헬륨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핵이 수소가 가득 찼었는데 점점 헬륨 핵으로 바뀌어 갑니다. 헬륨 코어 지방간 같은 건가? 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핵에 지방간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지방은 태우지는 못해요. 중심부부터 당연히 태우겠죠. 그런데 아직 핵의 바깥쪽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쓸 수 있는 수소들이 조금 있어요. 파란색은 헬륨이고요. 중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핵의 그 껍데기 쪽에는 쓸 수 있는 수소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헬륨이 들어가 있으니까 점점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안에는 불이 꺼지기 시작하지만 그대로 바로 바깥쪽에는 아주 밝고 선명한 노란색 띠가 있죠. 여기는 수소 껍질을 이제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핵이 중심부가 엔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바깥쪽이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바깥쪽에 빨간색 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희미하고 거대한 붉은 원이에요. 그냥 대기가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화기는 한데 약간 내부가 리모델링이 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핵융합을 안 하니까 중력을 못 이겨서 이 헬륨 덩어리들은 무시무시한 압력으로 가운데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은 핵의 크기도 전체적으로 작아졌고 중심 코어의 크기도 훨씬 작아져 있어요.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헬륨이 더 무겁잖아요, 수소보다.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죠. 그러면은 수소 껍질을 이제 태우기 시작하면 껍질인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수소들이 이제는 내가 타야 될 시간이네, 내가 연료가 돼야 되네 라고 해서 점점 타기 시작합니다. 마치 별의 심장 주위에 불타는 약간 도넛 같은 모양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도넛 껍질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별의 바깥 살들을 밀어내요. 예전에는 중심부에서 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표면까지 나오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깥쪽에서 태워요. 바깥쪽에서 태우기 시작하니까 바깥쪽에서 표면으로 나가는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바깥쪽의 껍질에서 태우기 시작하니까 에너지가 너무 빠르게 압력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훨씬. 이해가 되셨나요? 밀도학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모닥불이 장작이 여기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것부터 태우지 저기 있는 장작 가지고 안 태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가까운 장작을 다 썼어. 근데 나는 태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장작을 갖다가 태워야죠. 저기 있는 장작을 갖다 태우니까 그러면은 이게 점점 불길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갈 길이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똑같은 양은 태우는데 압력이 훨씬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이 어떻게 돼요? 훨 커집니다. 바깥쪽에 대기층이 나오는 에너지가 딱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나오는 에너지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바깥 대기층이 바깥층이 풍부해져요. 점점 그래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수성 잡아먹고요, 금성 잡아먹고요, 지구 잡아먹고요, 화성을 잡아먹을랑 말랑 할 정도까지 커집니다. 왜냐면은 바깥쪽부터 태우기 시작하니까 그 압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거성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왜 커지는지. 이거는 태양 같은 별들도 그렇고 초거성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이 커지는 거죠.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중심부는 그 쌓이는 헬륨들은 점점 가운데에 쌓여가겠죠. 왜냐면은 수소를 태우면 어쨌든 헬륨이 만들어지니까, 자, 수소를 태우고 어차피 수소가 태워서 쌓인 불들이 헬륨이니까 헬륨들이 점점 코어가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륨 코어들이 점점 커지면서 밀도가 엄청나게 중심부 온도가 높아집니다. 중심부 온도가 수소를 태울 때보다 헬륨을 태울 때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이제는 헬륨이 탈 수 있습니다. 야, 새로운 연료가 생겼다. 지방간 다 필요 없어. 얘네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헬륨으로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헬륨을 태우는 순간은 우리가 헬륨 플래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저 가운데는 지금부터 헬륨을 태우는 폭주하는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2의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헬륨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안 되다가 점점 헬륨이 많이 쌓이고 압력이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헬륨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불이 붙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과격해요. 엄청나게 과격해서 중심부가 너무 빽빽하게 눌려 있다 보니까 온도 장치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 압력이 커져서 조금 부풀으면은 식어야 돼요. 왜냐면은
왜냐면 팽창을 하면은 온도가 식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부풀지를 못해요. 바깥쪽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자마자 온도가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 때문에 핵융합이 더 폭발하고 단 몇 초, 몇 분 만에 중심부 전체가 꽝 하고 터지면서 이게 이제 헬륨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헬륨 플래시입니다. 다행히 별이 박살나지는 않고요. 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별은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을 우리가 AGB라고 부릅니다. Asymptotic Giant Branch라고 하는데 AGB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헬륨 버닝 쉘이 저 초록색 영역에 두 번째에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열이 보일러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헬륨을 태워가지고 탄소도 만들고 산소도 만들고 있어요. 원래는 다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헬륨을 태우는 핵이어야 되는데 저 중심부는 폭주를 하다 보니까 핵융합이 일어나다 보니까 탄소도 만들어지고요. 산소도 만들어지고요. 저 중심부는 CO5로 변하게 됩니다. 탄소도 있고요. 산소로 변하게 됩니다. 그 바깥쪽은 아까 우리가 수소가 바깥층을 이루었듯이 헬륨도 바깥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바깥층에는 아직 탈 재료가 남아있는 수소가 있겠죠. 수소 껍질이 점점 밖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양파 껍질처럼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맨 바깥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류층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이 저렇게 양파 껍질을 썬 것처럼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맥동을 해요. 점점 불안정하니까 열이 갑자기 생기면은 폭주하면은 차갑게 식어가지고 다시 쪼그라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쪼그라들면 열이 늘어나니까 다시 한번 팽창을 했다가 팽창을 하면은 식으니까 다시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 바깥층은 어떻게 될까요? 우주 바깥으로 퍼져버립니다. 맨 바깥층 대기들이 점점 우주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바로 행성상 성운입니다. 이렇게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하면서 맨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수축하지 못하고요. 점점 우주 바깥으로 이 기체들이 날아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의 맨 마지막이 대기가 날아가 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행성상 성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는 그 바깥쪽을 이루고 있던 대기층들의 원소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뜨거운 가스잖아요. 뜨거운 가스가 이미 대기다 보니까 밀도 있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성상 성운도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성분들이 다른 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행성상 성운을 관측을 하면은 원래 있던 별들이 어떤 식으로 원소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맥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가운데에 있는 원래 태양이었던 그 별은 점점 바깥쪽에 가스를 대기층을 내뿜으면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아까 우리 별의 일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렇게 차갑게 식어가는 거예요. 그 내부는 축태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거니까 이미 전자 같은 것들이 빽빽하게 차 있을 수 있을 만큼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는 단계인 마지막 백색 외성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이렇게 자이언트 거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 점근 거성이 됐다가 행성상 성운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별의 사이클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왼쪽 사이클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한번 볼게요. 만약에 별의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체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전체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헬륨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압력과 밀도가 더 높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탄소나 산소는 태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태우려면 더 많은 밀도와 압력이 있어야 되고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더 큰 별, 고질량 별들은 핵에서 저 껍질들이 아까보다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맨 바깥쪽엔 수소가 되고요. 그 다음엔 헬륨이 되고요. 산소를 태웠더니 네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규소가 되고요. 철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양파처럼 계속 똑같은 원리로 안쪽을 태우다 보니까 원소들이 저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 맨 안쪽에 철이 만들어지면은 핵융합을 할 때 기본 원리가 뭐였죠? 만들어지고 새로운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질량을 잃어버리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저 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철을 태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에너지를 내뿜는 게 아니라 질량을 더 먹어버려요.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철도 태우려고 하겠죠. 태우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계속 잃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모어 사이언스에서 초창기에 만들었던 블랙홀 티셔츠가 있습니다. 첫 굿즈였죠. 블랙홀 티셔츠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생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팔면 팔수록 얘를 태우면 태울수록 계속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태우다 보면은 별이 가지고 있던 초적색 거성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완전히 폭발을 해버립니다. 에너지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폭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핵폭탄 터질 때 안쪽으로 뻥 하고 터졌다가 뻥 터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내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초신성이라고 하는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질량의 별은 안쪽에 철의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의 핵을 태우면 태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이 태어납니다. 일명 슈퍼노바라고 하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정말 무거우면은 안에 철로 된 그 핵이 일정 정도 되면은 아까는 전자의 축태합이라고 해서 전자가 모여가지고 더 이상 만들 힘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중성자들이 거기를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자별이 되거나 이 힘조차 중력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면은 블랙홀이 됩니다. 이렇게 별의 일생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을 결국에는 다 내뿜고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은 다 내뿜으면서 만들어낸 수소, 헬륨, 그다음에 뭐 탄소, 산소까지 다 우주로 뿜어내고요. 행성상 성운으로 그렇게 뿜어내고요. 초신성 같은 경우에는 고질량의 별들은 아까 만들었던 철 같은 것들도 다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주기율표에서 철까지는 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원소들은 전부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했던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죠. 우리는 모두 별의 자손이다. 여러분들 칼 세이건이 사진으로는 보셨겠지만 직접적으로 칼 세이건의 목소리나 칼 세이건이 말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칼 세이건이 유명한 게 뭐죠? 바로 코스모스 다큐, 그다음에 코스모스 책입니다. 근데 코스모스는 1980년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다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칼 세이건이 했던 그 다큐를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칼 세이건 다큐의 첫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The cosmos is all that is, or ever was, or ever will be. Our contemplations of the cosmos stir us. There's a tingling in the spine, a catch in the voice, a faint sensation as if a distant memory of falling from a great height. We know we are approaching the grandest of mysteries. The size and age of the cosmos are beyond ordinary human understanding, lost somewhere between immensity and eternity is our tiny planetary home, the Earth. For the first time, we have the power to decide the fate of our planet and ourselves. This is a time of great danger, but our species is young and curious and brave. It shows much promise. In the last few millennia, we have made the most astonishing and unexpected discoveries about the cosmos and our place within it. I believe our future depends powerfully on how well we understand this cosmos in which we float like a mote of dust in the morning sky. We wish to pursue the truth no matter where it leads. But to find the truth, we need imagination and skepticism both. We will not be afraid to speculate, but we will be careful to distinguish speculation from fact. The cosmos is full beyond measure of elegant truths, of exquisite interrelationships,
of the awesome machinery of nature. The surface of the Earth is the shore of the cosmic ocean. On this shore, we've learned most of what we know. Recently, we've waded a little way out, maybe ankle deep, and the water seems inviting. Some part of our being knows this is where we came from. We long to return. And we can't, because the cosmos is also within us. We're made of star stuff. We are a way for the cosmos to know itself. 나왔죠. 마지막에 우리는 모두 별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2026년은 칼 세이건이 돌아가신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칼 세이건과 관련된 어떠한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기획이 잘 되면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칼 세이건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원소들로 만들어진 존재들, 우리는 별이 빚어낸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 내부에서 어떻게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별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는 뭘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수소라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수소라는 것들은 존재를 했을 겁니다. 심지어 조금의 헬륨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어야 되는데 이 수소와 헬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우주와 시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빅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빅뱅이라는 순간은 시간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매우 밀도가 높았던 우주 전체가 밀도가 높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밀도가 너무나 높았고 온도도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학 법칙이 존재를 하지를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빅뱅의 순간에서 이렇게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충분히 우주가 커지고 식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핵이 만들어지고요.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전자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쿼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수프처럼 이온화되어 있다가 더 식게 되면은 이 전자와 양성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의 리튬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왜 베릴륨이라든지 붕소라든지 탄소 같은 것들은 그때 만들어지지 못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우주가 너무나 빠르게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 리튬은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빅뱅의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최초의 별이 만들어지죠. 최초의 별은 뭘로 만들어졌냐? 물론 지금의 대부분도 그렇지만 수소하고 헬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의 첫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스펙트럼을 봤잖아요. 스펙트럼에 보면은 태양에 소듐, 나트륨도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금속 성분들, 탄소도 들어있고요. 여러 금속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태양은 이미 이 전 세대의 별이 폭발을 하고 뿜어낸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여서 만들어진 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최초의 별 같은 경우에는 수소만 있었고 헬륨만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만들어진 별들은 엄청나게 무겁고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빽빽하게 밀도 있게 뭉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빽빽하게 뭉치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뿜으면서 열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열을 빼줘야 되는데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여름에 여러분들이 완전 38도, 39도, 40도가 넘는 찜통 더위에 에어컨 선풍기가 없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수소들이 계속 모여서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도 너무 무겁고요. 그 크기가 너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량도 당연히 너무 크고 밝기도 너무 밝았으니까 오늘 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질량이 크고 밝기가 크면 수명이 작다
작다, 수명이 짧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별들은 수명이 매우 짧았을 겁니다. 몇백만 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고작해야 한 1000만 년, 2000만 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별은 아까 봤던 무겁고 큰 별이었을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양파 껍질 같이 철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 와중에 뿜어내면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만들어냈던 원소들을 뽑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별은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주기율표를 보면요, 120개가 넘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 원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가 궁금한 겁니다. 물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원소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주를 넘어서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니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것들은 별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저 아래 철이 있죠. 저 아래 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별 이후에 그 다음 세대의 별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 세대의 별들도 그런 철까지의 모든 원소들을 뿜어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 애초에 그 다음 세대의 별이 만들어질 때 탄소도 들어있고요. 이미 철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태양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만들어진 원소들이 별 내부에 들어가면서 지금 S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써 있습니다. S는 무슨 의미냐면은 슬로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이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핵융합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별의 내부에서 그 다음 과정으로 원소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철 이상은 핵융합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썼냐? 우주는 자연적으로 꼼수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 꼼수에 사용되는 게 바로 중성자라는 입자입니다. 중성자라는 입자를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철까지의 원소들은 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동위 원소에 계속 붙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AGB라고 하는 그런 대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바깥쪽에 있는 이 원소들은 전부 어디에든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모든 그 태양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깥쪽에도 원소들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를 이용을 해서 저런 과정으로 중성자를 계속 하나씩 붙여 나갑니다. 하나씩 붙여 나가다 보니까 철에 옷을 입히는 거하고 비슷해요. 헬륨이 타면서 헬륨을 아까 우리가 태웠잖아요. 헬륨이 타면은 그 찌꺼기로 뭐가 생기냐면은 중성자라는 게 생겨요. 이 중성자가 옆에 있던 그 원래 내부에 애초에 별이 만들어질 때도 철이라는 저런 금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런 금속에 철에다가 이 중성자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은 붙이면은 그 위로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계속 중성자를 붙이고 붕괴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주 별의 일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은 다시 한번 우주로 뿜어내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슬로우, 천천히 일어난다 라고 해서 슬로우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천문학자들이 쓰는 주기율표입니다. 맨 왼쪽에 수소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 헬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3번부터는 금속이에요. 네, 천문학에서는 이것들을 세분화하지 않습니다.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기 보면은 리퀴드 메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리퀴드 메탈은 뭘까요? 수은입니다. 그 옆에 엑스트라 팬시 메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엑스트라 팬시 메탈은 과연 어떤 금속일까? 금입니다. 네, 금이고요. 그 위에 주기율표 위에 보면은 팬시 메탈이 있죠. 그거는 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와이어 메탈이라고 있죠. 전선을 만드는 데 쓰는 금속 구리입니다. 그 옆에 코인 메탈이라고 있죠. 니켈이죠, 니켈.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수소하고 헬륨을 제외하고는 전부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천문학계에서는. 그런데 아까 슬로우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중성자를 붙이는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들이 있고요. 또 다른 과정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금속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냐라면은 이거 제가
2011년도에 쓴 논문입니다. 진짜 오래되네. 이 논문 나온 지도 15년. 제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별의 금속 함량에 대해서 논문을 공부를 했었고요. 저 때는 학부생으로서 연구를 했던 게 제가 대학원 가면서 나온 거거든요. 저런 연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S 프로세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R 프로세스. R은 뭘까요? S는 슬로우였으면 R은 래피드죠. 빠른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빠른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빠른 에너지가 높고 엄청나게 열도 많이 생기고 초신성 폭발이라든지 그거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거는 중성자별과 중성자별이 충돌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랙홀과 블랙홀이 충돌을 한다라든지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곳에서 아까 만들어졌던 S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진 금속들이 더 다음 과정을 가면서 순식간에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별의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S 프로세스가 있고 R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소하고 헬륨, 그 다음에 리튬, 아주 조그만 양의 리튬을 빅뱅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철까지의 원소를 우리가 어디서 만들었죠? 그렇죠. 별 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전 앞세대에서 만들었던 그런 철까지의 원소들을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의 별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중성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 세대 별들은 구리라든지 아까 니켈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의 원소들을 아주 천천히 별 내부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퐁퐁 행성상 성운과 같은 아니면은 폭발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철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소들은 뭐 아까 말했던 코발트라든지 지르코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의 약간 마지막 단계에서 헬륨 버닝이 일어나면서 헬륨을 태우는 그 과정에서 생긴 중성자 찌꺼기들을 가지고 별에서 바깥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앞세대에서 물려준 유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별의 겉껍질에서 이런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열처리의 부산물이라고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들지만 별이 만들 수 있는 원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별의 일생을 통해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외에 폭발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다 남은 중성자별과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더 어마어마한 초신성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원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에는 심지어 사람이 만든 원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구상성단입니다. 구상성단을 왜 갑자기 가지고 왔냐? 바로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별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런데 구상성단은 아주 빽빽하고 밀도 있는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별들을 구상성단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까 HR 지도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성단에만 있는 HR 지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봤던 구상성단을 찍어봤어요. 하나하나 관측을 해서 찍어봤더니 온도는 대략 3000도에서 10,000도가 안 되죠. 채 10,000도까지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늙고 오래된 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HR 다이어그램과는 다르게 뭐 어떤 모습이 보이냐? 메인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에 대각선이 아까는 길게 이어졌었어요. 그쵸?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구상성단을 보면은 갑자기 꺾이는 부분이 나와요. 구상성단이 딱 이탈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를 따라서 가고 있죠.
자이언트 지역으로, 거성의 지역으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H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아까 봤잖아요. 그럼 메인 시퀀스가 쫙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체, 성단이 아닌 전체의 별들을 본 거고, 아까 구상성단의 HR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저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모양이 나옵니다. 저렇게 꺾이는 지점을 우리가 턴오프라고 하는데, 저 턴오프는 뭐냐면은 저 위에 지금 대각선이 있어야 될 지역에 없죠. 저기 보면 빨간색 화살표로 No stars of these typ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비었어요. 원래는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꽉 차 있었겠죠. 저 구상성단에는 오래된 별만 있었을 게 아니에요. 당연히 먼저 태어난 다양한 무게의 별들이 당연히 태어났겠죠. 그런데 저기가 비었어요. 저기가 비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쫙 올라가게 되죠. 저기가 턴 오프 포인트라고 하고, 이렇게 곡선 지점이고, 저 별들은 무슨 일이냐 하면은 저출산이 아니고요. 이미 저기에 존재했던 별들은 다 죽고 없어진 거예요. 다양한 별들이 존재를 했겠지만 저기에 있는 별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꺾이는 포인트가 살아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 선을 따라서 지나가는 저 별들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대각선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밝고 큰 별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비어있는 애들은 다 이미 죽어버린 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저기에 약간 오른쪽 그래프에 파란색으로 존재하고 있는 애들 있죠. 이거를 우리가 블루 스테글러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무슨 별이냐라고 하면은 구상성단의 별들은 되게 빽빽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별과 별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과 별이 부딪혀서 더 큰 별이 돼서 남은 애들이에요. 새로 태어난 애들이에요. 터진 애들의 유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별들이 몇몇 밝은 애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저 꺾어지는 지점, 거기에서 저 대각선 위쪽으로 가지 못하고 저기 꺾어지는 지점이 지금 막 저 구상성단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별들이 노화가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포인트보다 더 늙은 별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포인트를 딱 측정을 하면 뭐냐? 구상성단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고 HR 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저 꺾어지는 포인트를 딱 집으면은 우리가 저 구상성단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은 저거보다 더 오래된 별들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저기에 남아있는 별들이 가장 오래된 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꺾어지는 포인트들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성단의 에이징 커브예요. 성단마다 저 에이징 포인트들이 다 달라집니다. 꺾어지는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구상성단의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HR 다이어그램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게 지금 다 다른 구상성단의 모습들인데 저렇게 신기하게 그래프 양상이 똑같죠. 왜냐하면은 구상성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된 별들이고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는 질량이 그거보다 작았고 그 별들이 막 이제 진화 단계로 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우리 은하에서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우리 은하를 봤을 때 우리 은하에 저렇게 나선 은하가 있잖아요. 저 평면 지역, 그러니까 나선 8 지역에는 전부 젊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우리 은하 평면 위쪽으로는 전부 오래된 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오래된 별들은 저 은하가 제대로 생겨나기도 전부터 저 별들은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 은하가 생기면서 회전이 생기고 저런 별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먼지들과 함께 젊은 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은하면에서 위쪽 또는 아래쪽에 존재하는 별들은 매우 오래된 별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래된 별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구상성단이 정말 좋은 타겟이 됩니다. 그럼 구상성단을 보면요, 대부분 별의 금속 함량이 낮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제 논문 중에 그 논문도 저 구상성단을
보고 그 구상성단에서 아주 오래된, 매우 오래된 별들을 저런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문학자들이 빛을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별의 성질이라든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 성질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지도도 만들고, 저렇게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저런 구상성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게 됐고, 그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별의 집단의 나이라든지 은하의 나이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별과 원소에 대해서 했으니까 다음으로 은하와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과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